예, 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차에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부제를 휴머니즘과 페미니즘, 휴머니즘과 가족주의의 관계 속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서 어, 이제 교과목에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그 비율이랄까 이런 게 좀 이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인구 분포상 한국 사회의 경우에 남성과 여성의 그 비율이 좀 비슷하지요. 우리 20대 우리 학생들의 경우도 그럴 거라고 이제 봅니다.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어,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이야기되고 있고 그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일종의 헛개비, 허상을 두고 소모적인 어떤 논쟁과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면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데, 특히 이제 대선이 내년 3월에 있으니까 대선을 앞두고도 소위 대선 주자들 간에 이제 여러 그 정책 공약을 발표를 하죠. 그러는 중에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2030 세대의 이 청년층의 그 표의 분산, 그러니까 남성 2030과 여성 2030 세대 간의 그 선호하는 어떤 정책과 후보가 좀 다르겠죠. 지지율에 신경을 쓰게 마련인 소위 대선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그 여성 정책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최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페미니즘에 대한, 물론 이제 나는 길게 한 30분 정도에서 이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분 정도의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간결하게 내가 아는 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페미니즘은 실제로 이제 대학 수업에서 강의실에서 내가 문학 수업이라든가 또 글쓰기와 관련된 수업에 하나의 챕터로 참고 자료를 활용할 때 문학은 뭐 여성 문학,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과목에서는 뭐 비평적 글쓰기라든가 이런 챕터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특히 남학생들 일부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저항감이랄까 이런 걸 표출하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위 논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음, 남녀 구분 없이 말해요.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왜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는 늘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페미니즘이 무엇이고 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대두하고 있는 어떤 뭐 맥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제시하고 있는 제기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제기하고 있는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찬성하든 비판하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찬성하는 어떤 논리적 근거, 비판하는 논리적 근거를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그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설득당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성, 객관성을 갖고 있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게 필요합니다. 서론이 길었어요. 시간도 없는데. 자, 이제 내가 왼쪽 그 모니터에다가 이제 내가 또 긴 공부하는 자료를 좀 띄워 놨는데, 봐가면서 실수하면 안 되니까 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또 내가 도리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 페미니즘은, 그러니까 페미니즘, 나는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되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좀 뭐 페미니즘 문학이라든가 여성 문학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으니까요. 하여튼 페미니즘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 문제 의식은 뭐냐면, 성불평등의 인식, 어, 성불평등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이 생물학적인 성차와 같은 성적인 이유로 인해서 제한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 기회가 뭐 제한되거나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페미니즘에서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저에는 다시 어떤 성차의 의미가, 또 성차의 의미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도 이제 초기와, 그러니까 발전 단계, 어떤 그 이론이든 학문이든 일정하게 이제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의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제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론에서도 우선 맨 처음에 대두된 이론을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 어,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버럴 페미니즘 이야기하죠. 그건 이제 17세기, 18세기의 그 어떤 계몽주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유주의 이상, 그리고 인본주의적 개혁을 주장하는 거죠. 이성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이런 신념에 바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근대적 그 사유, 그러니까 이성 중심의 사유, 신 중심의 그런 주술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근대로 이제 넘어오는 단계에서의 이제 계몽주 사상이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이끌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몽주 사상은 어떤 신중심의 그 어떤 유럽의 그 신중심의 세계관, 그런 질서의 균열을 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바로 이런 그 이성을 갖춘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믿음은 기존의 다양한 그 불평등한 어떤 사회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담론이 되는 거죠. 이런 흐름은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신적 질서가 아니라, 이건 인간에 의한 억압적인 사회 질서다. 억압당해 온 여성은 이성의 확대와 교육을 통해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실현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 논의와 주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몽주의라든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계몽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이죠. 이런 사상이죠.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념, 그다음에 이제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인간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회 변화, 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이제 이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하는 그런 그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인제 그 여성의 탁월한 본성이 여성이 감성적인, 그러니까 남성은 이성적 존재, 여성은 감성적이다라고 이런 그 성 역할의 어떤 고정화 내지는 이분법적 그런 구분을 어 배격하는 거죠. 그런 것은 결국은 여성을 가정에 붙들어 놓고 교육과 사회적 진출을 제한해 온,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제한해 온 부당한 올바르지 않은 사회문화적 관습 때문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제 그런 인식의 토대 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것, 그 정치적, 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의 기회 운동을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어떤 정치, 사회적, 그다음에 경제적 그런 열악한 지위를 사회의 주요 우제로 부각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제 초기에 이런 자유주의적 리버럴 페미니즘은 사회 구조의 그런 본질을 꿰뚫어 보기보다는 사회 구조 내에서의 개혁 을 요구한 거죠. 이를테면 남성 중심의 기존의 질서 내에서의 여성의 어떤 정치 사회적 지위의 일단 평등한 그런 어떤 지위를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일정한 한계를 좀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서 성적 불평등의 근원을 역사적 사회 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대신에 기존 질서 내의 제도적인 차별 현상이다. 이렇게 인제 파악하는 것이 일정한 한계다라고 후일 지적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나 중산층의 지식인 중심의 운동이 된 거죠. 사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기식민중이 그러한 이해에 도달하고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기는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초기에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르주아적 이 그런 계층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변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3 세계 여성의 서구 사회로부터 겪는 착취와 인종 모순에 대한 설명들은 누락될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인제 막스주의적 사회주의적 어떤 페미니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건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혁명이 이렇게 소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적합한 어휘인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산업혁명이 인제 지속되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계급 관계가 인간 사회의 새로운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막스주의는 인제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막스는 그 칼 마르크스를 이야기하죠. 막스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생산수단과 부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제약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사회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막스주의자들은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역시 근본적으로는 이런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사회 하부 구조인 토대인 경제적 생산 관계에서 계급이 출현한다. 이런 필연적으로 계급 갈등을 유발한다. 그런데 여성 문제는 바로 이 계급의 문제에 포함된다라고 모든 것을 그런 계급의 문제로 환원해서 봐요. 사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거죠. 이윤의 축적은 여성의 노동을 필요로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진다. 이를테면 가사노동에 대해서는 자연적인 것처럼 임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여성을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막스주의적 페미니즘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제 막스주의에서의 해결책은 뭐겠어요?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해결과 근본적인 변혁 속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인제 아 막스주의 페미니즘에서는, 그러니까 여성 억압의 기원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재산의 확립으로 인한 그런 가부장적 일부 일처제 가족의 출현으로 보기 때문에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경제적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그러니까 인제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윤 추구의 핵심적인 기반은 뭐겠습니까? 생산성의 사적 소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 이 두 가지잖아요. 그것에서 인제 다양한 어떤 계급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막스주의에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제시했어요?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생산수단을 이 사회, 그다음에 국가가 독점하는 이런 쪽으로 인제 전환을 시도한 것이잖아요, 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막스주의 페미니즘, 이런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의 기원을 사회재산 확립으로 인한 가부장적 일부 일처제 가족의 출현으로 봐요. 그러니까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일단 경제적 생산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함께 사회재산제 폐지, 가족제도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막스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의 억압이 경제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노동의 사회적 의미와 함께 여성 노동의 현실, 가족과 노동 시장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일정한 분석 틀을 제시해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생산과 재생산 모두를 수렴하는 유물론적 관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성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 역시 생산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 문제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 억압의 다양성을 간과하고 있어요. 경제 외적인 그런 가부장적 구조로 이런 여성 억압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다시 또 하나, 여성 문제를 계급의 문제에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이외에 성에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를 소홀하게 취급한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제 뭐 여성 가족부를 폐지한다거나 폐지하겠다거나, 그러면서 인제 소위 레디컬 페미니즘, 소위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제 좀 비난을 하거나, 사실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은 60 년대 서구에서 소위 인제 여성 해방에 관한 새로운 관점과, 그러니까 그 사실 60 년대는 사회 변혁을 위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는 민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죠. 미국에서는 인제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그런 저항, 그다음에 여성 해방을 위한 여성 운동, 이런 소위 민권 운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그런 시기예요. 유럽에서는 또 남미의 게릴라 운동, 그다음에 중국의 마오니즘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회 변혁 운동이 학생층과 지식인 사회에서 68 운동이라고, 68 운동을 기점으로 이렇게 휩쓸고 있던 그런 시기거든요.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관심도 이제 민권 운동의 하나로 주목받아요. 그래서 여성 운동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과거의 소위 여성 운동, 그런 소위 여성 해방 운동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에 대한 의의와 한계들을 굉장히 인제 활발하게 토론하고 담론화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 운동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주창해요. 이것이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진적이다. 레디컬하다.' 이런 의미가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혁이 제도적인 차원의 개혁이 아니라 여성 억압의 근원 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해요. 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급진적인, 다시 말해서 혁명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죠. 사실 모든 운동은 어떤 기존의 질서에서 한 발 두 발 앞서간 이런 급진적인 어떤 문제 제기로 인해서 사실 어떤 운동은 좀 확산되고 사회의 어떤 주의를 환기하고 담론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뭔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역할을 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제 급진적인 페미니즘 이론에 따르면
성의 차이에 따른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성이 역사상 최초로 억압을 경험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여성이 억압당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남자 간의 기본적인 어떤 차이. 이를테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에 따른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성 억압은 그 막스주의 페미니즘에서 말한 것처럼 경제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그 여성을 지배함으로써 주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자본이나 사회 구조가 아닌 남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성 위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해 온 것이 가부장제다. 가부장제가 뭡니까? 가정 내에서 그 가장 나이 많은 남성, 즉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질서를, 유계적 질서를 우리가 가부장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사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나타난다.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등 모든 사회 제도들에 의해서 그것이 유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성의 삶을 결정지어 요인은 뭐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계급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상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초기에 이제 그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에서 제기했던 것이고, 그런 그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막스 페미니즘, 뭐 이런 마르크스 페미니즘, 사회주의 페미니즘 논자들이 이야기했던 계급 관계가 아니라 성에 기초한 가부장적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소위 레디컬, 즉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급진적 페미니즘은 가부장적 구조가 남성 중심 사고로 여성을 속박된 삶으로 몰아넣는다, 이런 사회적 그 소위 신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사회 형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가장 문제시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의 출산 육아, 이런 것이 개인의 영역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제 문제로 이렇게 부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차이가 기존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결합해서 여성 억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또 어떤 그 일정하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여성 억압의 그 원인을 과도하게 생물학적인 측면에만 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 억압을 성적인 억압으로만 보기 때문에 성적인 어떤 억압의 이런 사회 구조적 맥락을 간과하고 계급 및 다른 형태의 억압을 성적 억압으로 또 이렇게 환원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 레디컬 페미니즘은 다양한 환경과 불평등의 기제가 역사적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억압을 가족 그 내부의 여성 억압과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만 이제 그 환원하면 인종차별을 겪고 있는 제3세계 여성이라든가 노동계급 여성의 특수한 문제에 대한 초점을 다소 좀 후이게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론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 어떤 특장이 있고 그것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그다음에 이론이 또 비판하고 보충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어떤 더 나은 진보적인 어떤 내용들로 채우고, 이것이 이제 어떤 이론과 학문의 그런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이런 것을 계속 그 이제 그 하나의 페미니즘의 발전 단계에 따른 이제 주된 그 주장의 내용과 일정한 한계를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결국은 뭡니까? 남성 중심의 어떤 보편성. 그렇죠? 결국은 남성 중심의 어떤 보편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그런 기존의 어떤 세계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은 어쨌든 이 페미니즘에서 공통된 어떤 문제 의식이긴 하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페미니즘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남성적인 글쓰기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는 인식, 즉 문학의 가부장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 문학의 일차적인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식과 권력의 관계가 드러나고 문학 텍스트에서 새로운 여성의 이미지를 재현해내고
그 여성만의 독자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어떤 성취를 보였죠. 자, 이제 좀 그 현실의 문제로 조금 접근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 우월주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면 그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돼. 우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녀 차별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평등한 그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그 어떤 설명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하면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사실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라고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비난하고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건 이 페미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토론은 회피한 채 이걸 이제 소위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걸 그 표피적인 그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그 젠더 갈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그 천박한 어떤 한국 사회 이념 지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부제로 붙여놨던 휴머니즘과 가족 관계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했으니까 페미니즘은 이제 그렇다고 내가 좀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휴머니즘은 뭡니까? 휴머니즘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 뭐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고 어떤 분이 그 야권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뭐 그 여성 정책을 이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또는 페미니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걸 보고 내가 정말 쓴웃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대선 주자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충분히 알고 있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그냥 한번 비웃고 말면 돼요. 모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대선 주자가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그 제시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휴머니즘이 뭐냐? 휴머니즘은 굉장히 어떤 휴머니즘은 뭐 결국 이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주의. 그렇게 인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그 애초에 시작은 개인의 자유, 종교적 금욕주의에 대해서 인간의 욕구 충족의 권리, 인간 생활의 쾌락의 권리를 주창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주아지의 이데올로기예요. 때문에 역사적으로 휴머니즘은 그 민중의 억압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부르주아지 신흥 중산층 계급에. 물론 근대 자본주의의 그런 그 중세 봉건 질서에서 근대 시민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부르주아지들이에요, 자본가 계급.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부르주아지들의 그 계급 이해의 하나의 산물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이해가 아니라 그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휴머니즘은 민중의 억압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민중의 혁명적 투쟁에는 반대했던 이런 그런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여성의 억압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휴머니즘에서 내건 자유라든가 평등이라든가 파괴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잖아요.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 자유평등 파괴와 그 실천적 행위로서의 소위 부르주아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인본주의란 결국 엘리트 남성 부르주아 중심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러면 인제 그 페미니즘을 휴머니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페미니즘과 휴머니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더 황당한 일은 이제 가족주의 이를테면 페밀리즘 결국 페미니즘은 이 페밀리즘으로 가족주의로 이렇게 그 방향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건 완전하게 그 전근대적인 그런 사유 체계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가족주의가 뭡니까? 한국 사회처럼 가족주의가 아주 그 사실은
끈끈하게 이런 가족주의가 관철되는 그런 사회도 좀 하긴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사회는 잘 모르니까. 나는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페미니즘에서 제기하고 있던 여러 문제의식 중에서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부장 중심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게 가부장 중심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부장 질서, 가부장 중심의 질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강한 가부장 중심의 이런 가족주의가 여성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여성의 이름을 지운 바로 그것에 균열을 내고자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하면서 출발했던 운동이잖아요, 페미니즘이. 그런데 한국 사회에 천박한 이런 이념 지형이 결국은 근본적인, 그러니까 젠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IMF 체제 이후에 어떤 고용 불안,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 위기, 이런 문제가 표면화됐잖아요. IMF를 경고하면서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그리고 정년까지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공무원 사회에 공무원들 외에는 이미 다 사라져 버린 그런 시대. 그러니까 완전 이제 고용 불안, 항상적인 고용 불안과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제적 불안이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비슷한 연배 여성들에게 일종의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 여러 부분에 진출하고 있고, 그러니까 남성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자신만, 남성들만의 영역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영역들에 여성들이 이제 진출해 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적어진 파일을 남성들 사이에서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 여성들과도 경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소위 2030 세대 남성들에게 이제 엄청난 그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젠더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 고용의 문제, 경제적 불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해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무슨 군대 가산점을 뭐 오프를 준다거나 이런 그 표피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다음에 뭐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거나 이런 그야말로 인제 근본적인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보지 못한 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그런 그런 말들로 갖고는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이 헛개비 같은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렇게 공론장에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를 전무한 채 휴머니즘, 그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황당한 게 가족주의로 가야 된다. 이건 저 공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명론에서 공자가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비는 아비답고 뭐 자식은 자식답고, 이게 뭡니까? 각각의 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핏 보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공자의 정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신분은 타고난다라고 하는 그런 완고한 보수주의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해낼 것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언가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를테면 우리가 뭐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국가라든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출발선에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평등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한계를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끊임없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 제도의 틀에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는 뭐 휴머니즘이라든가 인간 존중, 응? 인간 존중인데 그 인간에서 여성은 제외된 게 휴머니즘이에요. 그다음에 하층민은 제외된 게, 그다음에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완강한 또한 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페미니즘이 휴머니즘 혹은 가족주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나중에 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죠. 하여튼 오늘은 이런저런 수업에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기 위해서 페미니즘, 그다음에 휴머니즘과 가족주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